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둠 속에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당신의 밤을 사로잡을 한 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천에 사는 정만수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 12남매 중 장남입니다. 형제자매가 많다는 건 어릴 땐 밥그릇 싸움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자랑이 됩니다. 명절 때 온 집안이 북적이고 단체 사진을 찍으면 마을 사람들이 농담처럼 말합니다. 정신의 집 식구들만 모이면 마을 잔치인 줄 알겠다니까. 그런 우리 가족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입니다. 30대 초반까지 애세 낳기도 버거운 세상에 어머님은 무려 12명을 낳으셨고 12명 모두 자식 낳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머님 생전엔 마을에서도 그 집은 복이 많은 집이라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 묘를 영천 인근 상이슬게 모셨습니다. 터도 좋고 햇살도 잘 드는 자리입니다. 장남인 제가 산소 자리를 알아봤고 형제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에 들어했던 곳이지요. 올해 3월 어머님 기일을 맞아 형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만 3년 구정에 산소에 다녀오곤 했지만 겨울이라 길이 험하고 연로하신 아버님 건강을 생각해 함께 모시지 못했던 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행히도 날씨가 제법 풀려 따뜻한 봄 기운이 돌았고 이럴 때 다녀오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다 싶어 아버님을 모시고 산소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은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으신 편이지만 자식들이 다 모인다고 하니 조용히 삿갓을 꺼내 눌러 쓰셨습니다. 가보자 가야지. 내 어머니 보러 한번 가야지. 그 말씀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님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날따라 무척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묘는 낮은 봉분에 풀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몇은 장난을 치느라 묘 둘레를 뛰어다녔고 며느리들은 가져온 제사 음식을 펼쳤습니다. 아버님은 오래 서 계시진 못하시니 평평한 돌에 걸터앉아 어머님 묘를 한참 바라보시더군요. 그러다 제일 막내 손녀가 뱀이야 하고 소리치며 울먹이며 뛰어왔습니다. 처음엔 지렁이 보곤 오보하는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리킨 곳엔 진짜 뱀이 한 마리 묘 옆 비석 틈에서 느릿하게 몸을 끌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회갈색의 몸집이 제법 굵었고 어딘지 사람을 보는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남자 형제들이 워이 소리를 지르며 나뭇가지를 들고 쫓아내려 하자 뱀은 그제야 풀숲으로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 아버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던 걸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손을 잡자 아버님은 입술을 달싹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산소, 뭐가 이상하다. 무슨 말씀이시냐? 여쭤도 더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의 머릿속엔 그 뱀의 기묘한 눈빛과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산소에서 내려와 시끌벅적한 집안에서도 그 묘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죠. 뱀 하나 나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고 동생들은 말렸습니다. 오빠 시골 묘지에 뱀 나오는 게 뭐 큰일이요. 큰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걱정이 너무 많아.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있는 걱정도 놓고 살아야 하는데 걱정 많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늙어 맞아요. 형님, 그냥 풀숲에서 겨울잠 자다 나온 거겠지. 저마다 동생들은 별일 아니라 했지만 하지만 저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뱀이 나온 자리가 어머니 묘의 정면 정확히 봉분에 오른 편이었습니다. 미묘를 조성할 때 분명히 다졌던 자리인데 어쩐지 그날따라 풀이 누렇게 죽어 있었고 흙이 아주 미세하게 꺼진 것처럼 보였지요. 결국 저는 혼자 차를 몰고 다시 어머니 묘를 찾았습니다. 산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마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산길에는 낙엽 대신 장가지들이 부스럭거리며 발에 채웠습니다. 묘지 앞에 도착하자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뱀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님 묘의 봉분. 바로 옆에서 그날보다 더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을 드러내더니 저와 눈을 마주친 듯 잠시 멈춰 있다가 그대로 봉분 뒤로 파고들듯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은 순간 얼어붙은 듯 뛰지를 않았고 손에 들고 있던 생수병을 땅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뱀이 사라진 방향으로 다가가 흙을 손으로 짚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대의 흙은 다른 곳과 달리 단단하지 않고 마치 누가 파헤쳤다 덮은 듯 느슨하고 축축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묘를 손댔다는 느낌이요. 그 자리엔 풀이 시들고 있었고 봉분의 한쪽 모서리는 예전보다 미세하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묘소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저는 차마 그 땅을 손으로 더 파보지 못했습니다. 어디까지 파야 할지, 뭘 마주치게 될지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관할 동사무소와 이장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묘가 뭔가 이상합니다. 봉분이 꺼진 느낌이고 이상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뱀도 나오고요. 누가 파묘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요즘에도 묘지 절도 같은 게 있다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정식 조사와 현장 확인을 위해 공문을 띄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말하려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뱀의 눈동자를 통해서든 묘의 뒤틀린 흙을 통해서든 저더러 들여다보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이 묘를 반드시 파야 한다고 저는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 기일에는 형제들이 모두 바쁜 와중에도 어찌어찌 시간을 내어 다 모였었지만 이번엔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는 듯 별일 아니면 좀 미루자. 요즘 일이 많아서 하며 절반 이상이 빠졌습니다. 12형제 중 겨우 절반 남짓이 한자리에 모였고 그나마도 얼굴에는 긴장 섞인 눈치가 묻어나 있긴 했습니다. 사실상 어머님 산소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말을 이미 다들 눈치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은 식탁 한쪽에서 묵묵히 앉아 계셨고 동생들은 다소 들뜬 얼굴로 예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 묘를 이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형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마 엄마 기일에 뱀 나왔다고 그래? 뱀은 자주 봐. 하물며 서울산 등산 가서도 허구 훗날 보는 게. 뱀이야 어머니. 묘지터 얼마나 좋은데 형이 골랐잖아. 왜 뜬금없이 이장을 해? 막내는 얼굴을 찌푸렸고 셋째는 말끝을 흐리며 찬찬히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뱀 말고 다른 일이 있어. 저는 휴대폰에서 며칠 전 산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미호 옆 흙이 꺼진 모습, 죽은 풀, 그리고 흐릿하게 찍힌 뱀의 모습. 이것 봐,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냐. 2번이나 같은 자리에서 뱀이 나왔어. 게다가 흙이 다 패여 있었어. 누가 손 뗀 거야. 분명히 동생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결국 둘로 갈렸습니다. 그냥 넘기자는 쪽과 확인이라도 해보자는 쪽 둘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 산소는 조상님이 주무시는 자리야. 괜히 건드렸다가 집안일 꼬인다. 정말 누가 파묘한 게 맞으면 우리 어머니가 거기 그대로 계시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로 절대 불편해하지 않으실 뿐이야. 괜히 형 혼자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무리 장남이라지만 12형제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장을 결정한다는 건 어머님을 한 번 더 무덤에서 꺼내는 일이고 형제들 사이에 감정까지 꺼내 뒤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자리는 내가 젊을 때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자리였다. 만수가 골랐지만 사실은 내가 정해준 거다. 형제들이 모두 아버님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날 내 어머니 묘 옆에서 뱀이 기어나와봤을 때 나는 안다. 그건 그냥 짐승이 아니었다. 그건 무언가를 말하려던 거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비로소 내가 혼자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거라. 만수야, 내가 하거라. 자식 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그 말에 처음엔 반대하던 동생들도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장을 정식으로 신청했습니다. 공문 발송과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되었고 묘를 여는 날짜는 음력 2월 초하루 길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건 뱀의 눈과 어머니 묘 옆에서 느껴진 그 비정한 기운,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한 무언가였습니다. 이장 당일 아침 일찍부터 상기슬그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건만 산은 온통 젖은 듯 축축했고 묘지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낙엽이 말라붙어 발끝에 붙었습니다. 그날 12형제 중 8이 함께했고 장의사팀과 동사무소 공무원도 배석했습니다. 동생들은 멀찍이 떨어져 조용히 서 있었고 저는 목이 바짝 마른 상태로 아버지를 부축해 봉분 앞에 모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의사의 말에 삽이 땅을 두드렸습니다. 3명의 인부가 번갈아가며 봉분을 허물고 한 겹 한 겹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묘를 바라봤습니다. 손에 묵주처럼 쥔 어머니의 생전 사진 한 장은 땀에 젖어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무렵 땅속에서 묘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거 관이 한 짝이 아니네. 장의사가 먼저 삽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지금 깊이가 비정상입니다. 관이 2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도 위에 올라타 있는 구조입니다. 그 말에 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2개의 관, 위아래로 겹쳐져 묻혀있는 관, 이건 첩장입니다. 누군가 어머니 관 위에 다른 관을 몰래 얹고 흙을 덮은 겁니다. 어머니는 그 무거운 것을 이고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누워 계셨던 겁니다. 어머니 제 입에서 터진 건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단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순간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생들이 뛰어와 부축했고 묘 앞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은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구조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위에 놓인 관은 상대적으로 새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장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누군가 중얼대듯 말했지만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공무원은 위쪽 관의 기록을 찾기 위해 행정조회에 들어가겠다며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했고 장의사팀은 조심스럽게 2관을 분리해 새로 준비된 운구체에 옮겼습니다. 저는 관이 들어 올려지는 그 순간에도 땅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상상했습니다. 무겁고 차가운 나무관 아래 피부치조차 알지 못한 채 눌려 계셨던 그 시간들을요, 뱀은 그걸 알렸던 거였습니다. 뱀의 눈빛은 괴이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시선이었던 겁니다. 만수야, 나 좀 꺼내다오. 어머니가 꿈에서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뱀이 대신 몸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서웠습니다. 관 위에 얹힌 그 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어머니 위에 올라가 있어야 했는지를 이제부터 그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관은 인근 가족묘역으로 조심스럽게 옮겨 모셨고 위에 얹혀있던 관은 시에서 임시 안치된 채 조사기관의 관리에 보관되었습니다. 며칠 뒤 읍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묘지 이중매장의 위쪽 관에는 등록번호도 정식 표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관 안에서 발견된 유골의 칩과 보철 기록으로 신원 확인이 이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공무원의 말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관의 주인은 박민아 씨입니다. 3년 전 봄에 사망했으며 가족관계상 어머니는 김정혜 씨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정희 박민아 어머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시집과 함께 밭을 일구고
아이들을 키우며 평생을 이웃처럼 때로는 자매처럼 지낸 분이죠. 너무도 가깝게 지내셔서 저희 형제들은 어릴 적부터 정희 이모라고 불러렀습니다. 진짜 이모는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입에 붙은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2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 정희 이모는 늘 아이가 없다고 시름에 젖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만 낳고 싶다. 하나만 정희 이모는 늘 그렇게 주물거리며 어머니가 아이 낳을 때마다 김칫국 한 그릇 들고 와 또 복을 보태셨네 하며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정희 이모를 참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입덧이 심한 와중에도 공국을 끓여 나눠주고 태몽을 껐다며 부적처럼 건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40 가까운 나이에 정희 이모가 기적처럼 딸을 하나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박미나였습니다. 어릴 적 자주 우리 집에 놀러와 어머니 무릎에 안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나가 죽었다고 3년 전 봄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해였고 그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주소지를 수소문의 읍내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 이모가 그곳에 입원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창문이 살짝 열린 병실을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침대 위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가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눈빛은 어딘가 오래된 시간을 헤매는 듯 맺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정희 이모의 병실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던 저에게 한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저는 머리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세요. 정희 이모님과 저희 어머니는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간호사는 제 눈을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구나. 정희 어르신. 예전엔 종종 딸 이름을 부르셨어요. 미나, 우리 미나. 그렇게 혼잣말처럼 부르시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어요. 제가 잠시 머무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큰일이 있었던 걸까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쯤 따님이 아이 낳았다.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아이도 못 살았고요. 장례도 혼자 조용히 치르셨다더군요. 그때 이후로 사람이 무너졌죠. 그 뒤엔 거의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 해요. 몇 달 지나서 마을에서 쓰러진 걸 이웃이 발견해서 지금은 지자체에서 독거노인 등록해서 여기로 연계되셨어요. 보호자도 따로 없으시고 이제는 아예 면회 오는 분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나가 결혼했다는 소식도 솔직히 저는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엔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왔고 정기 이모도 어머니랑 종종 파티를 함께하며 지내셨지만 어느 해인가 이사를 가버리셨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도 자연스레 끊겼고 어머니도 그 일에 대해 딱히 자세히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의 길로 흘러가다 보니 미나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언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지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각자 살기 바빴고 과거의 인연들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지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엔 그 이름이 맴돌았습니다. 김정희 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가까이 지냈고 가장 많이 마음을 나눴던 친구이자 늘 조용히 웃으며 너희 집은 복이 참 많아서 좋네 라고 말하던 분. 하지만 그 말의 속뜻을 나는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수척 낡은 사진첩, 그리고 오래된 편지 몇 장 사진 속 정희 이모는 저희 집 김장날 고무장갑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늘 사진 속에만 웃던 그분이 어머니의 무덤 위에 딸을 눕히다니. 그날 이후 저는 몇 번이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묵묵히 침대 곁에 앉아있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지요. 그녀는 늘 창밖을 바라보거나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게 시선을 주지 않았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별 기대 없고 쓰고 있이 없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웬일인지 그녀의 시선이 창밖이 아닌 꺼진 TV가 아닌 병실 한가운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정확히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희 이모 옆에 살며시 앉으며 어머니의 생전 사진 한 장을 꺼내 그 손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해맑게 웃고 계셨고 그 미소는 이모의 손끝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 이모의 고개가 느리게 돌아왔고 희미하게나마 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 골목 어귀에서 반가운 얼굴을 다시 만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련한 안도와 아쉬움과 끝내 닿지 못한 무언가에 대한 눈물 어린 미소 같았습니다. 입술이 조금씩 열렸고 숨이 새듯 흐느껴지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었어. 내가 애 하나 못 낳고 울고 있을 때도 말없이 김치국 건네주던 사람 입덧할 때 공국 끓여주고 태몽 꿨다며 부적처럼 전해주고 그 사람이 나한텐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그 입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복 많은 사람. 12이나 낳고 12 다 잘 살고 그 무덤 위라면 우리 미나 다시 숨을 쉬지 않을까 해서 무당이 그랬어. 복 많은 여자의 묘 위에 올리면 다시 찾아온다고, 다시 품게 된다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광기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그 말투와 눈빛은 지금껏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자기 생애 가장 깊은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미나 우리. 불쌍한 내 미나, 그날 병원에서 우리 아가 눈물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 애가 다시 태어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어떤 짓이든 그녀의 눈에서 한 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과 끊긴 줄 알았던 그 눈동자는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인간의 죄와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기 이모에게 우리 어머니는 질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닿지 못한 구원의 대상. 죽은 딸을 다시 품어줄 수 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서며 사진 한 장을 이모의 손 위에 그대로 두고 나왔습니다.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사진 모서리를 감싸지고 있는 걸 돌아서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던 저는 그제야 마음 한켠에 쌓였던 묵은 감정이 조금은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 이모의 진심이 무엇이었든 어머니는 그것마저도 품고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모든 걸 받아들이며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 마침표를 찍어야겠다고 며칠 후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파묘 현장 사진과 동사무소 보고서에 따라 무단 매장 혐의로 수사 착수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무원은 말했습니다. 명확한 위법이고 첩장은 중대한 장례 절차 위반입니다. 무덤을 침범한 건데 가족이 고발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수화기를 든 채 저는 말없이 벽을 바라봤습니다. 고발이라는 단어가 뇌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고발. 전화를 끊고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제들은 또다시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명백한 범죄자나 엄마를 짓눌렀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도 그분이 일부러 해코지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딸이 죽고 정신이 나갔던 거잖아. 그럼 우리가 당한 건 뭐야? 엄마가 그런 꼴로 묻혀 계셨는데 의견은 팽팽했고 결국 동생들은 장남인 제게 판단을 맡겼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형들 뜻대로 해. 엄마면은 형이 책임지고 관리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조심스레 아버님의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아버님은 창가에 앉아 불 꺼진 바깥을 가만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두운 유리창 너머로는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고 그 불빛은 아버님의 뺨 한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의 이모 고발하면 처벌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아버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예전처럼 단단한 기세는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 묵은 피로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고 무엇보다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시던 아버님은 아주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날 기억나냐? 내 어머니 돌아가신 날 말이다. 정희가 와서 우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데 신발도 벗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 울더라. 내가 나가서 부축하려니까 손으로 바닥 짚고는 나 아직 할 말이 있었는데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그 말만 중얼거리더라. 그땐 그냥 상심이 크구나 싶었어. 연락도 뜸했으니까 나도 예정 때문이겠거니 했지. 근데 아니었더라. 가끔씩 연락 주고받았어. 명절 지나면 안부 묻고 네 엄마는 그 사람 생일 기억해서 전화도 하고 몸 안 좋다는 소리 들으면 멀리서 약 사서 붙여주기도 하고 말이야. 둘이서만 조용히 오가더라. 그리고 결혼식 얘기도 소식 듣고 가보려 했지만 거동이 불편했던 네 엄마. 그냥 축의금만 사람 통해 보냈어. 그렇게 서로 내색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챙기고 위로하면서 전기가 그러더라. 그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집에서 그 인생에서 못 버텼을 거야.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때마다 그 사람이 와서 김칫국 한 그릇 수건 한 장, 그게 그렇게 사람 살리는 줄 몰랐어. 그러면서 울더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제가 미처 몰랐던 어른들만 알고 있었던 오래된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으셨습니다. 그 집 정인의 말이다. 남편은 맨날 바람 피우고 돈만 생기면 어디다 갖다 쓰는지 구멍만 내고 시어머니는 또 어땠냐. 자식 못 낳는다고 대놓고 구박하고 동네 사람들도 앞에서는 웃고 말았지만 속으론 다들 그 집 골치 아프다 했지. 그렇게 몇 년을 애를 못 갖고 시달리다가 겨우겨우 나이 40 넘어 애를 가졌는데 그게 또 딸이었거든. 그랬더니 이 집안은 씨가 마른다고 시어머니한테는 눈칫밥 얻어먹고 남편한테는 더 미움받고 별 말도 못하고 늘 시름시름 앓던 사람이다. 그 와중에 내 어머니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김치국이며 찐 감자며 슬그머니 놓고 나오는 사람이었어. 정기는 그걸 그렇게 고맙게 생각했더라. 그게 자기한테는 사람 같던 시간이었다고. 누군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던 그 시간. 그 시어머니 죽고 나서도 남편이 또 술에 여자애 결국은 먼저 가버렸지. 남은 건 딸 하나였는데 그 딸마저 아이 낳다 죽어버리니 너무 딱한 사람이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화를 내려던 건 아니었지만 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그만 터져 나온 겁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 묘해.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 아버지 혼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 인부들을 썼겠죠. 사람을 돈 주고 썼든 무당말만 믿고 누굴 데려왔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남의 묘에 그렇게 딸을 묻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체념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잘못이지. 큰 잘못이다. 죽은 사람 무덤을 건드린 건 그 어떤 이유가 있어도 용서받기 힘든 짓이다. 근데 만수야, 그 사람도 벌받고 살았다. 사랑해서 낳은 딸, 그 딸이 아이 낳다 죽었고 그 손주도 못 알아봤고 정신이 망가져서 이제는 아는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못 부르고 말도 못하고 그 넓은 세상에서 이름 하나 부를 사람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게 벌. 아니면 뭐겠냐.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마지막 끈까지 끊어진 건데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었을 거다. 자기가 잘못한 거 용서 못 받을 짓인 거. 그래도 그거 하나라도 해줘야 자기 딸이 덜 외로울까 싶었던 거겠지. 온전한 정신으로 그랬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님의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복 많은 집이라는 말. 어릴 적엔 칭찬처럼 들리던 그 말이
누군가에겐 얼마나 외롭고 아픈 말이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넉넉함과 인내는 끝내 그 무덤 위에 관 하나 얹히는 자리까지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바라셨던 일은 아니었겠지만 누군가의 마지막 간절함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셨기에 그 자리에 계신 지금도 아버지처럼 모든 걸 조용히 받아들이고 계실 거라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불법은 분명하지만 해를 끼치기 위한 악의는 아니었다고. 그저 오래 묵은 슬픔의 자리였을 뿐이라고 조용히 전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어쩐지 한 계절이 다 지나간 것처럼 마음이 허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으로 조금 가벼워진 허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조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진 듯한 그런 이상한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부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어쩐지 익숙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희 어르신, 오늘 새벽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고 세상이 잠깐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무연고자로 등록되어 계셨지만 최근에 자주 찾아오셨고 연락처도 남겨주셔서 가족은 아니시더라도 마지막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간호사의 말은 그 뒤로도 이어졌지만 제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서서히 식어가는 느낌만이 똑똑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눈 덮인 산길을 걷다 발 아래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가볍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고 그렇게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인계받은 정희 이모의 유해는 작은 관에 고요히 안치되어 있었고 관 위엔 정갈한 흰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미나의 관은 파묘 직후 시립 장례식장에서 기본 절차에 따라 이미 화장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유골함 하나에 이름표도 없이 담겨 임시 보관함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반면 정희 이모는 아직 관 안에서 차디찬 침묵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관계 서류엔 무연고자라는 세 글자만 딱 하나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모만은 관 그대로 그 손과 몸과 세월을 그대로 지닌 채 흙으로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남긴 흔적조차 다 불태워 사라지게 하는 건 어쩐지 너무 서운한 일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먼제가 되었지만 어머니만큼은 따뜻한 흙 속에 온전한 모습으로 눕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언덕 위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묘터에 관 하나, 유골함 하나를 나란히 함께 묻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무덤은 그 언덕 위에 햇살 드는 방향을 마주한 채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큰 표식도 화려한 비석도 없이 단정한 흙무덤만 작은 들꽃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지요. 가끔씩 저는 그곳을 바라봅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언덕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문득 고개만 돌려도 그 자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도 그곳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혼자 가지 않게 해줬으니 됐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선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묘에 관을 올렸던 사람인데 형이 너무 감정적으로 나섰던 건 아닌가 싶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조용히 혹은 은근히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이 그 언덕에 그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누워 계시다가 어머니 위에 관이 올라왔던 그날에도 아마 이유를 아셨을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잘 왔다 속으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저는 그 두 무덤 앞에 작은 국화 한 송이 올리고 돌아섭니다. 바람이 불면 풀잎이 흔들리고 그 소리는 마치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작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 언덕 아래 내가 살아가야 할 또 다른 하루를 향해.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여운이 남는 밤이었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좋은 밤 되세요.